이영진의 경제만담 시작해보겠습니다. 위기의 배터리 해외 시장도 중국에 내주나. 자, 오늘도 저랑 같이 진행을 해줄 알파걸 김우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김우림입니다. 그리고 방송만 하면 금감원 조사를 받는다는 루머에 시달리고 있는 김종효 알파경제이사 자리했습니다. 네, 그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얘기하면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안다니까. 아, 그래? 응. 루머 조장을. 그러니까 금감원 높은 사람들이랑 술만 마시지 말고 조사를 받으란 말이야. 조사를. 조사 받을 일이 없는데 왜 받아요? 아, 그 루머에 시달리는 건 뭐 어떻게 하겠어? 금감원을 몰고 다니고 있는 쪽집게 도사 김종효 이사 오늘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루머의 근원지가 저긴 것 같은데. 맞아. 아유, 죄송해요. 여기까지. 나 아니야. 나 오늘 그거 먹었잖아. 두부. 알겠습니다. 두부 먹었다고. 여기까지 하시죠. 그러니까. 또 너무 얘기를 확산하지 마시고. 아, 그래? 네. 진짜 잘해요, 사람들. 아. 아니 저기 뭐야 경찰 조사 불송치 나가지고 두부 먹었어요. 두부를 먹었다고요? 네. 아하, 정말. 그 정말? 기자 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네. 경찰서를 그냥 수시로 들락날락 거려가지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왜 이렇게 열심히 고소를 하는지 몰라.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죠, 뭐. 그러니까요. 아주 적극적으로. 아, 어떻게 고소미 한번 드셔보실래요? 이거 언제적에 고소미 드셔보실래요? 아무튼 우리 이제 국장님이 그래도 좀 뭔가 지위를 자꾸 깎아먹는 것 같아. 아, 그렇죠. 우리가 여태까지 방송했던 걸 보니까 제가 좀 사과할게요. 그만 놀리겠습니다. 아니 나는 저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네. 김우림 아나운서가 가끔 멍 때리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나 그 표정을 보면서 이야 저렇게 눈에 초점도 없이 저렇게 앉아있는 김우림 아나운서를 진짜 처음 네. 본다. 네가 말이 길어져서 그런 거야, 김 이사.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한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고 그러니까 귀를 약간 닫고 있는 거죠. 아, 결국 내 탓이네. 아이 꼭 집어서 말하자면 위기의 한국 배터리 산업 이영진 탓입니까? 그렇진 않죠. 일단 뭐 두 가지 원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뭐 우리가 못한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배터리가 당연히 중국 배터리보다 품질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좋은데 결국은 가격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소재업체들의 실적은 왜 나쁘냐면 이게 지금 정유사랑 똑같습니다. 정유사의 실적을 보는 데 있어서 정유사가 얼마나 돈을 버는지도 중요하지만 정유사가 갖고 있는 재고자산, 석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석유 가격이 떨어지면 그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걸 장부에 계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손실 난 게 아닌데 유가가 떨어짐으로써 갖고 있는 그 원유 재고자산의 가치가 떨어진 것을 실적에 반영하면서 적자가 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소재사도 똑같다. 예전에 비싸게 사둔 여러 가지 그 소재들, 소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양극재 들어가는 그 소재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떨어져서 보통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져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사둔 것들에 대한 그 평가손이 잡히면서 계속 영업 손실이 나타나고 있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하나의 원인이라고 봐야 될 거고 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 업체들이 적자를 내는 기업이 많습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전기차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전기차 뭐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포드 같은 회사들은 대당 몇백만 원의 손실을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만들면 만들수록 손실이니까 계속 양을 줄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얘네는 누구랑 계약이 돼 있냐면 SK온이랑 계약이 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SK온한테 투자하는 거 좀 자제하자. 원래 이만큼 우리가 살려고 했었는데 그거 좀 덜 살게. 이런 요인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국내 회사들의 1분기 실적이 뭐 세일도 그렇고 소재 기업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작년에 알파경제가 기사를 쓰고 나서 그것 때문에 또 제가 경찰서를 갈 뻔했습니다. 어떤 거요? LG 에너지 앤 솔루션에서 만든 배터리를 폭스바겐에서 쓰고 있었는데 이 폭스바겐이 그거 선적을 거부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네 전기차가 안 팔리니까 이거를 더 이상 못 하겠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봤더니 LG 엔솔 공장에서는 출하가 됐어요. 전기차 배터리가. 근데 이게 폭스바겐에 간 기록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그 항구에 부두에 그게 하적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이거를 받네 못 받네 막 이랬었거든요.
그 기사를 저희가 썼는데 그게 아마 그 전초전이 아니었을까. 이 배터리 산업이 쪼그라드는 전초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 단어로 뭐 캐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초기 시장에는 이제 소위 얼리어답터들 가격이 비싸더라도 나는 먼저 사서 써보고 싶어. 그러니까 그게 뭐 소득이 많든 적던을 떠나서 새 상품이 나오면 못 사고는 못 빼기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초기에 이제 사면서 엄청나게 성장이 좋은 것처럼 포장되었다가 실제적으로 가격 저항이나 어떤 뭐 다른 용도에 의해서 저항을 만나면서 판매량이 급속히 줄어들고 시장에 약간 정체된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캐즘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 착각이에요. 전기차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렇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성장하지 않고 이렇게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장의 속도가 생각보다 좀 느려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또 하나의 문제는 중국이 지금 진짜 미국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로 공급 과잉을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 가서 계속 지적한 게 너희 공급 과잉이야. 바이오도 공급 과잉, 배터리도 공급 과잉, IT도 공급 과잉, 다 너희 때문에 공급 과잉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고 중국은 그 공급 과잉을 어떻게 해소하고 있냐면 알리템으로 해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해당 업체들이 엄청나게 그렇게 공급 과잉으로 생산해내면 그거를 중앙에서 모아서 알리테무가 엄청나게 할인해서 그걸 해외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지금 계속 공급 과잉 재고 처리반이죠. 재고 네, 처리반. 그러니까 이뤄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배터리 시장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기업 실적부터 볼까요? 네, 일단 셀 기업도, 소재 기업도, 장비 기업 정도를 빼면 모든 기업들이 다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다음 분기도 쉽사리 좋아지진 않을 것 같다고 하반기에 이제 좋아진다라는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겹쳐지면서 특히 전기차를 가장 많이 사야 될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의 수요가 미국에서는 전기차도 여전히 많이 팔리긴 하지만 하이브리드 쪽으로 좀 더 몰리는 그런 양상들 특히 국내 시장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현대차가 차 가격을 올리지 못한 게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아이오닉 5 같은 신형 모델을 내놓는데 전기차 배터리량도 늘렸어요.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옵션도 업그레이드가 있었어요. 근데 차 가격을 전 차 가격과 동일하게 낸 적은 제 기억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현대차는 손해 보지 않을 거예요. 이익이죠. 왜냐면 배터리 가격이 빠졌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자기들은 당연히 이익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현대차가 차를 페이스리프트하거나 신차를 내놓으면서 가격을 올리지 않은 게 정말 오랜만이지 않나. 제가 얘기했던 그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은 어차피 현대차는 배터리나 아니면 부품사들의 팔목을 비틀어서 최소한의 마진만 남겨놓고 팔게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차의 이익률이 줄어든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뭐 전기차 측면에서는 그렇죠. 근데 뭐 다른 부분과 이제 복합적으로 좀 봐야 되긴 하는데 전기차 부분에서는 그렇다고 뭐 현대차 정도가 지금 뭐 소위 빅3 뭐 삼성 SDI나 LG엔솔의 팔목을 비틀 정도까지는 그 정도의 능력은 없고요. 일단 그 정도의 능력을 현대차를 너무 무시하시네. 진짜입니다. 지난번에 불타가지고 그거 물어달라 그랬을 때 다 그때는 전기차가 초기 시장이어서 네? 배터리가 뭐 그만큼 필요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LG엔솔이라고 하는 회사에 뭐 어느 정도의 잘못도 있는 것으로 또 서로 이제 뭐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초기에는 싶은데 LG엔솔이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이거는 그 현대차의 EGMP, BMS 문제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 배터리는 멀쩡하다. 계속 그걸 주장하다가 어느 순간 현대차가 밀어붙이면서 태도를 바꾼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LG엔솔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세계 2위권 업체로 가면서 현대차만 주요 벤더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도 워낙 많은 물량이 나가다 보니까 예전만큼의 어떤 그런 파급력은 줄어들었을 것 같긴 하고요. 어쨌든 말씀하셨던 대로 자동차 회사들이 작년 정도에는 약간 갑의 위치보단 을의 위치에 가까웠는데 올해로 넘어오면서 그 위치가 약간 또 바뀌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전기차가 실적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실적이 잘 나오니까 샤오미도 전기차 내고 화웨이도 전기차 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중국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원래 한
몇백 개 업체가 경쟁을 하다가 지금 구조조정 해서 이제 100개 나왔어요. 중국의 전기차 회사가 조정을 했는데 100개 남았어.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한 80%또 날아갈 거예요 앞으로. 계속 뭐 합병도 하고. 태양광이랑 비슷한 거죠. 네, 뭐 그 경쟁력 안 되는데 날아가고 하면서 또 한 80% 여기서 날아갈 건데 그러면 그 남은 20개 업체는 진짜 뭐 강해질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중국이 어떤 정책을 쓰고 있냐면 업계 1, 2위, 그러니까 테슬라를 제외한 업계 1, 2위한테는 20%를 의무 할당해서 수출하게 하고 있어요. 중국 정부의 정책이. 그러니까 지금 뭐 비와디 같은 업계 1위 업체는 해외 쪽으로 지금 막 밀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 다음에 100개 업체가 경쟁하다 보니까 이 베이징 모터쇼를 이번에 보시면 저는 조금 무서웠던 게 중국 차가 뭐 차 만들어봐야 얼마나 잘 만들겠어요. 그래서 그 차의 뭐 서스펜션이라든지 우리가 보통 차에서 느꼈던 그런 차의 감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중국 차가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배터리 당연히 우리나라 배터리보다 안 좋을 거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중국은 지금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냐면 이 전기차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의 스마트폰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샤오미, 화웨이, 그 다음에 뭐 상하이 기차, 베이징 기차 이런 상위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양상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지리까지 스마트폰부터 차를 하나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OS를 하나로 통일하고 있어요. 그 전 세계에서 지금 아무 자동차 회사도 못한 거거든요. 테슬라 정도가 자신의 서비스와 자신의 소프트웨어와 자신의 차량 하드웨어를 생산하고 있을 뿐 그 어디도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샤오미가 지금 뭐 차량 안에 뭐 차 자체는 뭐 조악하다 뭐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냐면 자기가 쓰는 샤오미 스마트폰의 전체적인 그 UI와 모든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차로 이식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샤오미 미 패드를 네. 그 차에 그냥 갖다 붙이면 그 차에 쓰는 하나의 패드가 바로 돼버려요. 오. 근데 그게 지금 샤오미만 그런 게 아니고 지리도 혹시 그 국장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때 중국에서 한 20년, 19년만 하더라도 메이주라고 하는 네. 삼성의 OLED를 굉장히 많이 사갔던 대표적인 휴대폰 업체가 하나 네. 있어요. 그 메이주를 누가 샀냐면 지리가 샀습니다. 지리가 사서 지리의 스마트폰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타이젠을 쓰나요? 거기는? 그럴 리 없죠. 자기 걸 쓰죠. 음. 자기의 그 OS를 만들어서 자기 걸 쓰고 그 다음에 그걸 전부 자동차 전체 뭐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 네. 전기차, 그 다음에 스마트폰까지 다 하나로 통일했고요. 그 다음에 니오도 스마트폰에서 하나 인수했고요. 네. 그 다음에 화웨이는 차를 직접 만들진 않는데 여러 자동차 회사의 OS하고 스마트폰과 연결하는 걸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화웨이 자동차에서 화재가 나서 그 안에서 이제 3명의 일가족이 죽는 그런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가 있기는 문짝이 했지만 안 열렸다고 하죠. 네, 그렇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차가 아직 수준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진 않는데 가장 무서운 건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에서도 어떤 경험을 얻는 게 중요하고 이런 경험이 연결이 되면서 그럼 앞으로 중국 시장에 애플, 삼성이 더 자리 잡을 영역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 왜냐면 자기 스마트폰에서 쓰던 걸 그대로 스마트카에서도 연결할 수 있으면 이 얘기 달라지는 거잖아요. 샤오미 같은 경우에 무서운 건 뭐냐면 몇십 종류의 그 가전제품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하나로 다 통일된다면 샤오미의 차 안에서는 말로 내가 집에 가기 전에 야 물 끓여놓고 요리 뭐 해놓고 냉동실은 뭐 냉장고는 어떻게 맞춰놓고 그다음에 뭐 에어컨 미리 켜서 온도 맞춰놓고까지 다 한 번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다른 쪽은 통합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구글 쪽하고 자동차 회사의 OS 서로 맞추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되는 반면 지금 중국은 샤오미라든지 화웨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이게 그냥 벌써 다 한 방에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두려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뭐 또 차량이 뭐 무슨 결함이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중국 업체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조금 경계해야 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중국 업체들이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 그 다음에 이들이 가장 먼저 차부터 가전, 스마트폰까지 하나로 다 일통하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계를 더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가정까지 싹 다 연결되면 진짜 우리가 예전에 정말 상상했던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런 게 다 현실화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현대차도 열심히 막 그런 부분 하고 있고 언제 상상했어요?
홈 오토메이션은 1980년대부터 나왔었는데. 아니 왜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이제 상상하는 거 왜 그런 것도 이제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미래 공상 영화. 네, 미래 공상 영화라든지 아니면 조금 가까운 과거로 가자면 고등학교 때 네. 이제 비문학 풀면 비문학 뭔지 알죠?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어 시험 그 저 영역에서 학력고사 보면은- 세대라서. 미안해요. 언어 영역 시간에 보면 이제 네. 뭐 유비쿼터스 어쩌고 하고 하면서 그런 아. 미래에는 이런 네. 일이 있을 것이다 관련된 그런 막 문제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문학 그런 것도 생각나네요. 지금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뭐 차량 뭐 예를 들어서 뭐 구글 같은 경우 안드로이드 오토로 연결이 되고 네. 애플도 그 애플카로 연결이 되긴 하는 카플레이로 그쵸, 연결이 그쵸. 되긴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원래 있던 OS와 카플레이 연결하는 과정에서 뭔가 계속 맞춰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애초에 하나로 나온 것과 그렇게 뭔가 나와서 맞추고 있는 것과 귀찮지. 과연 같은가? 다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계감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이번에 네. 베이징 모터쇼에 나온 중국 차들의 전반적인 특징은 네. 그런 차들의 인기가 굉장히 높았다. 왜 그런 베이징 모터쇼 같은 데를 경제부장이 출장을 안 갑니까? 회사 출장은 왜 안 갈라 그러죠? 저 갈래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 회사 기자들은 아무도 회사 출장을 안 가려고 저 해서 가고 싶습니다. 저 여기서 화내도 됩니까? 말씀해 주세요. 아니 제가 분명히 간다고 그랬는데 뭐 비행기 값을 네가 하라는 둥 뭐 그랬던 게 그럼 안 있는데 갈래요. 그랬었나? 제가 학력고사 세대라서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다음에 돈 대준다고 한번 갑시다. 알겠습니다. 거기서 현지 방송 난 안 가. 나 할 수 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지역에서도 1위를 이 CATL에게 내줬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CATL하고 원래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았어요. 근데 CATL이 뭐 중국에서 워낙 압도적인 회사였는데 네. 뭐 다시 좀 약간 논란이 있긴 배터리 하지만 재고. 예, 아니 근데 포르쉐 같은 회사도 CATL 걸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중국은 LFP라는 등식을 놓는데 그렇죠. 그렇지 LFP 않아요? 처음에 나왔을 때 야 LFP는 이거는 기술도 아니다. 그리고 멀리 가지도 못한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LFP 가지고 우리 300km 가는데? 이러면서 다들 놀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LFP가 뭐 겨울에 뭐 반토막 날 거야. 그런데 실제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 물론 우리나라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보다 많이 줄어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이렇게 막 해외에서 얘기했던 뭐 반토막 난다 이거는 거짓말이었던 것 같고 네. CATL은 그런데 3원계도 있습니다. 3원계가 주력이에요 오히려. 그런데 비율이 다르죠. 우리나라처럼 하이니켈 이게 아니고 거기는 532 정도의 비율로 우리는 뭐 811, 9반반 뭐 이 정도의 비율에서 니켈 비중이 엄청나게 높고 그래서 하이 퍼포먼스로 가는데 여기는 이제 뭐 532 정도 최근 들어서 이제 니켈을 좀 더 올려가는 그런 강도로 가고 있는데 뭐 논란에 뭐 기린 배터리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NCM이라고 하는 이 배터리 자체가 CATL도 나오다 보니까 근데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다 보니까 그렇죠. 이 배터리를 해외 업체 쪽에서도 일부 채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그러니까 수밖에 없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전기차를 그러니까 레거시 업체라고 불리는 회사들이 전기차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여기 인건비도 너무 비싼 거예요. 인건비도 비싼 데다가 기존에 만들던 가락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내장재 뭐 다 만들고 그 다음에 배터리를 얻는 그런 수준이라서 배터리 가격이라도 좀 싸야지 그나마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고 또 하나 이제 다른 방향은 어떤 거냐면 아예 자기들이 하다 보니까 포드처럼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비싸게 팔면 아예 안 팔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테슬라 사 포드 전기차를? 그러니까 테슬라처럼 기가프레스를 통해서 아예 비용을 확 낮춘 그런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 없는 이상 아, 나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말라니까. 사는 사람은 뭐가 돼요? 그러면 그 사람 눈탱이 맞은 거지. 아니 근데 어쨌든 그 포드도 갑자기 옆으로 좀 빠지긴 했는데 네. F150이나 이런 차들은 그래도 나름 괜찮다 이런 네. 평가가 나오곤 있기는 해요. 네네. 그런데 거기가 만들면서 다른 경쟁사 가격이랑 맞추면 네. 그게 이제 이익이 안 나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얘기가 잠깐 옆으로 빠졌는데 질문하신 원래로 돌아와 보면 네. 지금 CATL의 배터리를 해외 업체들이 채택하는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네. 원래 중국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1위야. 그러니까 뭐 중국이 중국에서 잘 팔아서 뭐 업계 1위라고 해봐야 별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번 분기에 딱
조사를 해보니까 CATL이 중국의 지역에서도 1위를 한 거죠. 그래서 최근 뭐 유튜브 찾아보시면 원래 배터리 선호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국내 배터리만 좋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네. 뭐 중국 거 나쁘고 어쩌고저쩌고 맞아요, 나빠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주목할 필요가 없는 배터리 게 아저씨도 그랬나? 뭐 배터리 아저씨는 아직도 그렇게 믿고 계시니까 우리나라 배터리가 엄청나게 잘 될 거다. 제가 못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될 건데 배터리 아저씨 보고 계십니까? 아니 자꾸 이게 자꾸 3,000%로 빠지게 하는데 뭔가가 있어요. 아니 그리고 그쵸? 저랑 자꾸 싸움 붙이려고 그러는데 아. 저는 그 싸움에 가고 아니 지난번에 빠지니까 뭐 아주 20분 만에 이 방송이 끝나더만 내가 방송을 보니까 20분짜리 우리 맨날 이제 40분씩 찍고 있었어요 우리가. 나 없으면 재미가 없대. 아니 그건 맞아요. 맞는데 어쨌든 얘기 좀 할게요 좀. 네, 알겠습니다. 얘기 길어질까봐 그러시는 것 같은데 네. 짧게 할게요. 아, 웃겨. 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지금 어차피 배터리에 대한 결정권은 자동차 회사가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술적으로 이거 좋고 나쁘고 막 백날 떠들어 봐야 업체가 그걸 선정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배터리를 너무 믿고 계신 분들의 핵심 포인트는 중국은 망할 거고 우리만 잘 될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네, 제가 그렇지 말도 안 않습니다. 되는 얘기예요. 정말 둘 그렇지 다, 않아요. 전기차가 전체적으로 잘 되면 같이 잘 될 수밖에 없다. 둘의 가격 차이도 있고 둘의 또 용도도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둘이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고 LG 엔솔이나 삼성 SDI가 투자를 줄이는 것 자체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뺄 수 없는 팩트인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어떻게 보면 삼성 SDI가 잘한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막 흥분해서 SK온이랑 LG 엔솔이랑 막 엄청나게 투자 늘린다 막 이렇게 설레발 칠 때 네. 혼자 욕 먹으면서도 굉장히 확실한 계약만 딱딱 해서 하다가 그때는 이재용 회장이 사인을 안 해줘가지고 투자를 못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그게 뭐 사인을 안 해줘서 못했든 그분이 판단을 잘못해서 못했든 남들이 흥분해서 엄청나게 막 오버액션하고 했을 때 혼자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오히려 올해 둘이 오버액션했던 것들을 움츠려들 때 삼성 SDI는 오히려 투자를 늘리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삼성 SDI 선택이 또 좋았다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일단 전체적인 그림 CATL이 어깨 위로 올라간 것은 글로벌 시장의 선택이다. 그래서 이 글로벌 시장의 선택을 우리가 낮춰볼 필요도 없고 높게 볼 필요도 없는 거죠. 정말로 자동차 CEO들, 자동차 업계의 선택이 그쪽으로 나타난다면 이 시장은 양쪽 다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망하고 우리 잘 된다. 이건 뭐 잘못된 얘기고요. 또 중국 잘 되고 우리 망한다. 이 얘기도 틀린 얘기예요. 어차피 약간의 성격이 다르고 가격이 달라서 두 가지 다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도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배터리 중에서도 가장 하이엔드급이 어디 쓰이냐면 항공기에 쓰이거든요. 항공기 시장은 웬만한 기술력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시장이 이제 세분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완벽하게. 세분화되기 시작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배터리가 더 확장이 될까요? 사실 다른 나라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미국 및 뭐 유럽 규제도 있을 것이고. 일단, 네. 규제하고 배터리는 보니까 규제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이슈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중국은 이제 배터리에 보조금 안 줘요. 더 이상 안 주는데 어디다 보조금을 주냐면 올해 이제 이구환신 대책이 다시 나오면서 정책이 네. 다시 나오면서 가전하고 자동차를 바꾸는 사람들에게는 보조금이 조금씩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처럼 보조금에 엄청나게 보조금 주던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그런 현상은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죠. 미국에서 전기차로 가야 보조금을 주는 형태. 네. 그런 형태로 오히려 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바이든 대통령이 25%에 불과했던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 비중을 4배, 100%로 올렸다. 오늘 13일이죠? 네, 네.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게 어차피 지금 미국으로 직수출되는 중국 전기차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제가 보기에 큰 의미는 없어 보이는데, 만약에 부품까지 관세를 높이게 되면, 특히 이제 트럼프 같은 사람이 올해 대통령이 돼서 중국에서부터 뭐 원료 몇 % 이상 만약에 조달해서 가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되면 우리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자율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테슬라만 유일하게 다 카메라 쓰고 있고요. 나머지 회사들은 레이더, 라이다, 카메라를 조합해서 쓰거든요. 근데 이 라이다가 미국에서 만드는 대표적인 두 업체, 벨루다인, 뭐 이런 업체들은 가격이
완전히. 그러니까 진짜 고급품은 그 라이다 하나에 1억. 뭐 근데 싼 거는 뭐 1,000만 원대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가격이 이런데 거기에 한 90% 이상을 비슷하게 쫓아온 허샤이라고 하는 중국 업체 가격이 150에서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율주행차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라이다 넣고 싶은 업체가 정말로 벨로다인 거 쓰는 게 좋죠. 당연히 더 품질도 좋고 그 다음에 불량률이 낮으니까 그 다음에 내구성이 좋으니까 벨로다인 거 쓰는 게 좋은데 근데 그거 하나 써서 예를 들어서 한 뭐 2천만 원짜리 쓰니 차라리 허샤이 거 사가지고 20개를 바꾸는 게 더 유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차피 다들 장사꾼들인데 그렇죠.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소중해. 예,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런 허샤이 라이다 같은 것들 쓰면서 중국의 카메라 모듈 같은 거 쓰면서 의외로 중국 부품 비중이 높거든요. 그러면 배터리도 일부 싣고 만약에 그런 센서류 부품들에도 중국 거를 가격을 낮추고 마진을 높이기 위해서 쓰면 미국에 수출할 때 우리도 규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같이 고려해야 돼서 이게 굉장히 복잡한 판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보조금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되면 모든 판을 뒤집어 엎을 수는 없지만 이 한반도 성격상 어떤 식으로 바꿀지 또 불확실성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되는 겁니까? 아 그건 모르죠.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어봤더니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하던데. 아 트럼프가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니고 자기가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한 거군요. 아 뭐 그렇지 네, 않을까요? 아, 이런 순진한 표정으로 막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 너무 뻔뻔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뭐 미국 내에서는 여러 언론 조사들을 봤을 때 불과 한 3달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몇 퍼센트 포인트 정도 높았던 게 사실인데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또 붙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알 수 없는 부분이다. 다만 이제 그 정말로 투표하러 나가는 그 강성 지지층의 비율에서는 여전히 트럼프가 약간 우월한 부분이 있다 정도. 근데 바이든이 의외로 경제를 잘했어요. 그런가요? 그런 그렇죠. 평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 완전히 망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경제를 잘 관리해서 왔다. 이런 평가 받고 있잖아요. 마치 당신이 뭔데 평가를 해라는 생각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진 않아요. 아 이게 더 싸움을 붙이는 것 같은데 우리의 싸움을. 그리고 뒤로 자꾸 가지 말라고. 그러면 저 양반이나 나랑 얼굴 엄청 커 보이잖아. 지금 아니 두 분이서 너무 열띠게 토론하니까 지금 빠져주는 거죠. 아니 그래서 그 네, 말씀하세요. 뭐 말씀하신 부분이 일정 부분 맞기는 하지만 어쨌든 최근에 트럼프는 또 다시 경제에 강조점을 두면서 내가 더 잘한다. 그다음에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경제는 트럼프가 더 잘한다라는 게 현재 나오고 있는 미국 통계의 현실이기는 해요. 그래서 트럼프가 하면 더 잘할지는 모르죠. 결과를 봐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뭐 여론조사는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고 또 얘기가 약간 옆으로 샜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그 2차 전지를 포함한 이 전기차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예전보다 열기가 식은 건 사실이고 그 식은 열기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해 주셨던 보조금이라든지 정책적인 흐름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구의 보조죠? 우리나라 보조는 별로 안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뭐 공무원들 아무도 일 안 해요. 근데 일단 정부에서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지금 뭐 조단위의 어떤 지원책을 계속 내놓겠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고요. 말만? 뭐 그렇죠. 어차피 뭐 공무원님 말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하는 건 누군가 뒤에서 압력을 집어넣기 전엔 원래 복지부동 공무원이잖아요. 네, 그건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건 인터배터리가 유럽에서 열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열린 건 생각보다 예전만큼 효과를 못 냈어요. 근데 지금 유럽 시장이 조금 묘한 게 뭐냐면 중국이 나름 경쟁력 있는 그 전기차를 만들어서 지금 가장 싼 모델이 얼마 같으세요? 전기차예요. 한 200km 이상 가는 전기차인데 지금 진짜 허접한 거 빼고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허접한 3천만 거 빼고 원대? 얼마인 것 같으세요? 전기차 제일 싼 거? 네, 그나마 이제 좀 공신력 있는 BYD에서 만드는 5천만 원? 1,300만 원입니다. 와. 그래서 폭스바겐 전기차 공장이 문을 닫았죠. 이게 그래서 돼? 아니 그래서 이제 그 시거리라고 하는 모델 자체를 지금 유럽 쪽으로 막 밀어내고 동남아 쪽으로 밀어내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내 가족을 위한 차, 내가 타고 다니는 차로는 안 사죠. 아무도 안 살 거예요. 유럽 사람들도 안 사고 회사차 이런 거. 뭐 우리나라 사람 그 핵심이 그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별로 그렇게 크게 돈 안 들여도 되는 회사차라든지 배달용 차라든지 맞아. 그런 쪽에서도 안 쓸까? 쓰지. 안 그럴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관세를 높이고
유럽도 중국 차에 대해서 관세를 높이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저 가격이 너무 무섭거나 그 다음에 한 4천만 원, 5천만 원대에 나오는 차는 퍼포먼스만으로 물론 중국 퍼포먼스 못 믿지만 퍼포먼스만으로 비교해 보면 가격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차량과 비슷한 퍼포먼스를 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IT나 소재 이런 것들은 또 비슷해요. 이러다 보니까 이 가격 경쟁력을 두려워하는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 허들을 높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요소들은 앞으로도 좀 많이 남아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근데 같고 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 모멘텀은 없다 뭐 이렇게도 들리는데 그래서 얘기 안 될 것 같다. 아니 그렇진 않고 지금 그래서 말씀드린 게 지금 유럽도 그렇게 경계감을 높이고 중국의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배터리도 그렇고 자동차에 대해서 보고 있으니까 이번에 유럽의 인터 배터리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어떤 차별화된 기술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느냐 그 다음에 그런 데서 실제로 비즈니스 대화들이 많이 오가거나 미리 사전에 오간 게 그런 데서 발표가 되잖아요. 그런 데서 만약에 추가적인 수주 소식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일정 부분의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소재도 그렇고 셀도 그렇고 상반기 안 좋다가 하반기 좋아진다라고 했는데 인터 배터리가 딱 하반기로 넘어가는 그 즈음에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통해서 아무래도 반전 기회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럼 수주하면 뭐 하반기가 아니고 내년이나 되는 결과물들을 손에 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기업들이 주가는 작년에 폭발적으로 올랐지만 네. 실제로 수주가 늘어나기 시작한 건 3년 전부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기차가 진짜로 빵 터진다고 옛날부터 얘기했던 건 2025년부터거든요. 네? 그러면 내년, 내후년 정도에 말씀하셨던 그런 수요가 터지려면 수주는 지금부터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25년 이때가 또 하나의 어떤 변곡점. 왜냐하면 소위 얘기하는 그 ESG와 관련된 규제들이 점점 늘어나는 게 2025년, 2028년, 2030년 이렇게 단계별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가 넘어갈 때마다 ESG와 관련된 압력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그 2년 후에 만들어질 차는 지금부터 수주가 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하반기에는 일정 부분 수주가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준비되어 있는 국내 기업들의 주가가 거의 전저점까지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씩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죠. 자, 적절한 투자 시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또 매력적인 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배터리 산업 쪽으로. 네, 저는 종목을 찍어달란 말이야. 그렇죠. 투자 시기는 아무래도 한 7, 8월 이후 정도. 7, 8월. 그러니까 인터 배터리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좀 나오는 그 하반기 초반 정도, 좀 빠르면 한 6월 정도? 이럴 때를 6, 7, 8월 정도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종목으로서는 소재 기업에서는 과거 이제 대표적으로서 우리가 가장 많이 꼽던 게 포스코하고 에코프로 BM이었어요. 네. 근데 포스코 홀딩스는 여전히 저는 그 안에 넣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에코프로 BM은 조금 이제 애매해진 게 왜냐하면 SK온하고 여기가 계약이 가장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앵커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 에코프로라는 그룹은 그 LG엔솔과 구원이 있습니다. 거의 옛날에 그러니까 LG화학이었죠. 분리되기 전에 LG화학 때문에 에코프로라는 그룹이 망할 뻔했거든요. 원래 여기에 양국재를 수주하다가 갑자기 GS 계열의 회사를 확 바꿔버리는 바람에 에코프로라는 그룹이 아예 날아갈 뻔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랑 또 LG랑 구원이 있는 SK온과 손을 잡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K온이 안 되면서 에코프로 쪽이 좀 힘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쪽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반대로 지금 LNF라고 하는 기업은 최근 들어서 수주가 조금 늘어나면서 지금 당장 실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유럽 쪽에 단독으로 미래 수주를 좀 많이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LNF라고 하는 기업을 저는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고요. 소재 쪽에서는. 근데 LNF는 또 임원들이 왕창 주식을 팔아가지고 네. 또 구설에 올랐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긴 하겠지만 지금 파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막 주가 올라갈 때 팔면 더 욕먹을 수 있잖아요. 아, 그렇게 또 읽은 겁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팔면은 별로 이슈가 안 되죠. 그런데 저점이니까. 그분들이 얼마를 받았을까? 저 밑에 받았을 하긴. 거거든요. 지금도 네. 이득이죠. 제가 아는 선배, 되게 친한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는 에코프로를 3만 원대인가 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마 제가 아,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가격보다 더 낮게 받았을 거예요. 160만 원까지 갔어요. 진짜요? 네. LNF는 그 정도. 에코프로. 에코프로. 예. 네. 근데 처음에 에코프로를 갖고 있다고 그래서 그건 뭐예요, 선배? 이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물어봤더니 대주주 5%가 넘는 지분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우와. 지금은 연락이 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아마 그 안에 이사진들도 예전부터 팔고 싶었겠지만 그렇게 또 급등하는 구간에서 아마 팔긴 부담스러웠을 거고 네. 오히려 지금 같은 구간에선 팔아도 누가 욕하지 않는 구간일 그쵸. 수도 있겠다. 아, 오히려 네네네. 6월에서 8월 사이에 이 사람들 투자해야 착한 사람들이네. 뭐 그것까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좀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그냥 아니면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위험 시그널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회사 이머진이 회사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데 그 사람들이 주식을 줄인다라고 하는 걸 위험 시그널로 볼 수도 있는데 맞아요. 다 팔고 나가는지 그 다음에 지금 일정 부분에 그냥 수익화만 한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너무 우리가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정도로 보고 있고 셀 기업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삼성 SDI죠.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않아서 재무 부담도 없고 나름 그래도 3사 중에서 마진율이 제일 높다. 그런 차원에서 시장이 회복됐을 때 마진의 회복 속도도 가장 빠를 수 있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 LNF, 삼성 SDI 세 종목을 가장 좋은 기업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기업을 추가해 본다면 결국은 예전보다 규모는 많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2차 전지 공장을 계속 더 지어야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 유럽, 미국 뭐 지역을 가리지 않고 더 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필수 장비들이 있단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장비들 기업들 같은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전극이라고 하는 전극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을 사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뭐 PNT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장비 기업들의 특성은 한번 이렇게 투자할 때 싹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또 실적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장기로 투자하기는 조금 어렵고 투자가 늘어나는 그런 구간에서 PNT나 윤성 FLC 같은 그런 기업들이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지금 같습니다. 현지화를 많이 하니까 공장 짓는다 그러면 이런 데가 좋아지는 거죠. PNT 같은 데가. 그렇죠. 예. 일단 장비를 집어넣는 데가 가장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좀 올라갈 수 있고 대신 여기도 주가가 싸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대감들이 과거부터 워낙 많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주가가 아직 싸진 않기 때문에 주가의 낙폭 기준으로만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소재 기업들이 가장 많이 오르고 가장 많이 빠지긴 했다. 다음 달 들어가야겠다. 이영진의 경제만담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또 인사를 착하게 저희 경제만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